이 이미지 파일이 지금 15억에 팔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내재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산운용사가 보는 NFT 시장, 이미 종목에 대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기능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10월에는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NFT에 대한 이해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NFT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해 봤지 않습니까? 퀵하게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NFT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능 토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이것들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이제 기술, 그리고 NFT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마켓플레이스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NFT가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예컨대 뭐 미술품, 수집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패션 명품 이런 쪽에서 어떻게 이게 NFT가 좀 잠재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NFT의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되게 태동하는 산업이고 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이제 낳는 어떤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점 그리고 한계가 뭔가를 한번 짚어보기로 했는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의문점 내지는 문제점은 도대체 NFT가 핫한 건 알겠어. 근데 그 픽셀의 가치 정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가? 내재 가치에 대한 논란은 끝도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 기존의 패러다임에 이제 좀 맞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는 이런 내재 가치 논쟁은 좀 필수 불가결한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어떤 할아버지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가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다루긴 했지만 갑론을박이 상당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이거 내재 가치 없다, 빵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께서는 또 이게 뭐 개당 최소 5억 이상 갈 거다, 금 대체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NFT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산업화되고 이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게 아직 1년 정도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내재 가치 논쟁이 있습니다. 예컨대 왼쪽에 있는 그 장표를 보시면 이게 이더락이라는 NFT예요. 대신 이 이더락 돌멩인데 이 이미지 파일이 지금 15억에 팔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15억에 산 사람도 참 대단하지만 참 부자들이 많구나. 돈이 남아 도는구나. 돈이 남아 도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밸류가 있냐.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좀 상징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제 되게 비판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커뮤니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NFT 시장을 되게 핵심적으로 결정짓는 요소는 이제 커뮤니티가 얼마나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 여부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소수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형성하는 시장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대표적으로 뭐 예술품 같은 거가 있을 수 있고, 수집품 뭐, 아니면 요새 또 핫한 중고 스니커즈 시장. 예컨대 저는 뭐 스니커즈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스니커즈가 뭐 몇백만 원 거래되고 이런 것들 저는 이해는 잘 안 돼요. 관심도 없고 가격도 잘 모르죠. 가격도 모르고 별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시장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밸류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꼭 사야 되는 거죠.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소장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럭키 드로우 같은 거를 하고 줄 서서 사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10,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아마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불 의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제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미술품도 똑같습니다. 그 오른쪽 작품을 보면은 이게 지금 마르셀 드샹의 어떤 셈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전문의 이거 보시면은 어떤 예술적인 어떤 심미적인 뭔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처음에 그냥 이렇게 예. 이거 미술 교과서에 많이 나온 건데. 예. 사실 뭐 마르셀 디스장의 작품 셈이라고 하지 않으면 예. 소변기 같죠. 그쵸, 그냥 소변기입니다. 네. 예. 그냥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소변기지만 그리고 이게 나온 지가 한 100년 정도 됐어요. 1917년에 나온 작품인데 당시에도 되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기존에 이제 예술을 하던 분들도 이게 무슨 작품이냐 많은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때의 시도가 되게 현대 미술의 어떤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에 이 밸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되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이런 이더락이 됐든 아까 우리가 얘기한 크립토펑크가 됐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내재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일종의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하면 이거에 대한 또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돈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종이에 잉크를 발라서 찍어냅니다. 당연히 위본적 기술을 이렇게 넣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달러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중국은 위안화를 찍어내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화폐를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다 찍어낼 수 있다. 근데 모두 다 찍어낸다고 해서 그 밸류를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 주신 이 커뮤니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려고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나오면서 탈중앙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중앙화가 되어져 있었던 시대의 어떤 관념과 이 탈중앙화가 되는 속에서의 관념은 연결고리가 있다. 결국은 대중이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내재 가치의 논쟁이 바뀌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이게 그들만의 리그였어. 맞아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NFT 초창기랑 똑같아. 그 게이머가 자기 딸이랑 피자를 시켜 먹지 않습니까? 아, 예. 피자데이. 예. 그래서 피자데이가 그 나왔던 것처럼 이거 교환되나? 근데 지금은 교환되나가 아니라 하나가 지금 8천만 원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6만 불 넘었잖아요. 일반 개인들 혹은 텍세비하거나 프랜세비한 사람들 또 개발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영미의 메이저 금융회사들,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이것에 대한 밸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커뮤니티가 확장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밸류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재 가치 논쟁, 버블 논쟁은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되느냐,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냐, 시장에 새로운 참여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다른 시장과 함께 좀 척격차를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다. 어느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서 네? 뭔가 이건 메인스트림이 들어가겠어라고 하면 저는 그제서야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든가 메가 트렌드로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쪽이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에 대한 논쟁은 그림자와 같다. 이건 떼낼 수가 없다. 다만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참여자가 들어와서 규모가 커질 것인가라는 것에 좀 주목하는 형태로 좀 리스크를 해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달러하고 다른 화폐를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러한 시장은 재편이 된다. 되는 쪽과 되다도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 내가 들어가 있어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이게 비트코인이냐 달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던 화폐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가 돼. 그럼 미국에서 이 달러를 자기의 모국 화폐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도 똑같은 생활을 해도 부가 더 축적되고 더 부강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날 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커뮤니티가 사실 속된 말로 좀 떨어지면 거기서 나는 똑같이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글로벌 극빈층이 되잖아요. 이 NFT 시장에서도 이 내재 가치에 대한 논쟁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복불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메이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잘 보셔야 된다. 네. 그런 것들 좀 얘기하고 싶네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도 뭐 해결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를 하고. 또 뭐 법률적인 리스크 네. 양할 수 없죠? 이게 뭐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예컨대 이제 이게 오픈, 그러니까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시장, 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저작권 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허가를 얻지 않고 판매자가 무단으로 그냥 NFT를 만들어 버리고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이제 기존에 있는 NFT가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카피캣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이 블록체인이 되게 투명하기 때문에 뭐 소비자가 스마트 소비자라면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왼쪽 장표를 보시면 이게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는 또 요새 클레이튼 기반의 또 NFT입니다. 뭐 크립토 펑크 같은 그런 건데 왼쪽은 이제 진품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가품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그 매매 내역이 나옵니다. 그 오픈시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매매 내역이 나오고 누가 민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블록체인상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컨트랙 주소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는 그냥 이제 이거랑 비슷해 보이고 하면은 이제 금방 낚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가품 문제 아니면은 어떤 오리지널 그 IP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걸 그대로 올려가지고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은 이제 그 성장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켓플레이스들이 자체적으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일종의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가 그 NFT를 올리면은 이거는 이제 베리파이드 됐다라는 어떤 인증 배지를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중국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알리바바가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고 꽤 많은 신뢰를 쌓았지만 알리바바가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초창에 짝퉁거래. 짝퉁거래 그게 타오바오가 굉장한 그 오픈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짝퉁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골머리를 많이 앓고 이랬었는데 이게 알리바바가 이제 시장이 좀 지나면서 이게 성숙해지니까 타오바가 아닌 이제 또 다른 티몰 같은 걸 만들고 요거는 이제 그 대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검수를 한 제품들만 거기에 올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는데 저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정입니다. 업계에서 스스로 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생겨지는 부작용이나 문제들, 리갈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증 배지를 다는 형태로든 또 다른 형태로든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내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자정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제도권들이 이것을 규정, 규범 혹은 법률로 법제화를 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태동이 되다 보니 이걸 어떤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지? 어떤 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어떤 법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이해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듯이 이 기술의 발전이나 세상의 변화는 법보다는 앞서게 돼 있고 법은 그것이 어느 정도로 현상으로 나타나면 사후적으로 사실은 법이 만들어져서 보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은 앞서 말씀 주신 지금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뜻하지 않고 발행되어지는 NFT에 대한 문제 혹은 또 그것에 대해서 저작권 소유자와 그것을 발행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수익 쉐어의 어떤 부분들 그런 다양한 앞으로 예견되어지거나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 문제를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글로벌리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국제법적으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숙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현재 어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NFT가 어떤 탈세라든지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이용된다라는 뭐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이제 보지 못할 것 같고요. 예컨대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뭐 이더락 같은 거, 이더락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더락이 아닌 어떤 뭐 증여자가 뭐 민팅을 하고 어떤 증여 이제 자금이 있는 분이 이제 그거를 사버리면 이게 이제 그대로 돈이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추적이 당국 입장에서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다라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 게임이나 메타버스 환경에 대해서 많은 10대들 또 20대 어린 사람들이 이 생태계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막 PC통신 같은 게 또 옛날 사람 같은 얘기하는데 막 도입되고 하면 이걸 계속 밤새 하느라고 그때는 전화요금이 막 100만 원씩 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화요금으로 과금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막 엄청나게 지르고 이랬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라든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이 이 시장 내에서 저 아이템을 갖고 싶어라고 해서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들이 좀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조장되는 환경이 어른들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사회적인 안전망 내지는 사회적인 관찰과 관심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는 우리가 적지 않았지만 또 그것이 약간 사행화되고 도박화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좀 기성세대들이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서요. 우리는 운용사니까, 자산 운용사니까 운용사적인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NFT 시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 특히 또 저희가 그 투자자들에게 건전한 투자 정보 그리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래서 저희가 투자 메이트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그 보고서를 올해 초부터 낸 것은 시장의 변화가 조금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사실 저희가 이제 투자를 권유한다기보다는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분 대신해서 좀 촘촘하게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이었잖아요. 자, 이제 NFT 잠재력은 있어. 그리고 성장할 것 같아. 자, 이와 관련해서 자산운용사가 보는 NFT 시장 잠재력 그리고 기회 뭐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 NFT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는 기대되지만 뭐 운용사뿐만 아니라 어떤 전통 금융 회사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려면 뭐 저는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다만 이것들이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가 기존의 크립토 세비한 이런 회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존 레가시 기업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빨리 대중화될 수 있고 생각보다 빨리 그 어떤 다양한 산업들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EMP 솔루션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술이라든지 기후, 인구, 사회 이러한 이제 거대한 변화에 이제 투자하는 흐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는 게 뭐 다양하게 AI라든지 빅데이터, 뭐 EV 이런 거 다 보지만 블록체인, NFT 같은 것도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저희가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이런 상장 기업들이 NFT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펀드에 편입해서 이런 테마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이걸 들으시고 NFT가 좀 뜰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제 투자 솔루션이 있는데 이 위험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개별 NFT를 사시는 거는 정말 조금은 위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커뮤니티가 되게 형성이 돼 있는 크립토펑크 이런 거는 뭐 억대고요. 너무 어렵고 신규 NFT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걸 사기에는 이게 나중에 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투자는 조금은 이쪽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기업들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관련된 펀드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간접 투자를 테마를 좀 ETF 형태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은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이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 고객들에게 간접 투자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자문을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세상의 미래를 바꿀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고 그것을 차곡차곡 계속 땅을 사듯이 한 평씩 한 평씩 땅을 늘려가듯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10년 뒤, 20년 뒤 혹은 30년 뒤 여러분들이 은퇴하는 시점에 지금까지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했던 이런 방법들이 꽤 성공적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투자는 좀 평생 투자 좀 길게 보고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NFT 시장의 성장성 때문에 내가 NFT 한두 개를 사는 것이 내가 NFT 시장의 성장성에 내 포지션을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산업에 성장할 때
그 초창기 때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이 산업이 혹은 이 테마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한다라고 생각될 때 1등 기업도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등 기업에만 투자하겠다는 것 자체도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 산업에서 주요한 생태계 자체를 조금은 묶음형으로 소그룹 세트 메뉴 같이 사는 방법, 뭐 ETF를 사든지 아니면 그런 ETF로 매니지먼트하는 포트폴리오를 사든지 이런 형태로 좀 투자를 전환해 가는 것이 밋밋하게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시장의 포지션을 좀 가져간다. 전문용어로 뭐 익스포저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좀 지지 않는 어떤 승률이 그래도 높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요런 길게 보면 길게 보면 네. 안 지는 게 안 터지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이기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예, 오늘 뭐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 어펜딕스에 사실 NFT 수혜주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유니버스 그 그림이 나오네요.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미 뭐 종목에 대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죠, 사실. 그 단순히 뭐 NFT 수혜주라고 얘기했지만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써놓은 거고 마트나 수집품 같은 또 게임, 엔터테인먼트, 패션 명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NFT화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보유하고 있는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생태계 현생뿐만 아니라 가상 현실에서도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뭐 다양한 인프라 회사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그 글로벌 메가 트렌드도 있지만 이 통신 기술의 발전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5G로 왔기 때문에 또 6G로 가기 때문에 보다 빠른 속도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더 생동감 넘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이런 IT 통신 인프라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의 기술 우리가 뭐 VR, AR이 됐든 이러한 디바이스의 발전, 기술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와 같은 보안, 빅데이터의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엉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NFT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미래의 세상이 변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바뀔 수 있는 세상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10월 NFT에 대한 이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수고해 주신 또 중섭님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뭐 하죠? 다음 달 디파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디파이. 빼놓을 수 없죠. 네. 11월에는 디파이군요. 네. 말도 많고 탈도 탈도 많지만 많아. 그래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디파이에 대해서 다음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